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사르비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연속해서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고 마주하기에 있어 가히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시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바로 그 시인인데요. 디킨슨은 직면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들이 자각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예술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인입니다. 디킨슨의 시는 고통의 다양한 모습들, 신체적, 정서적, 형이상학적 측면들을 개성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소재의 폭과 주제의 깊이 면에서 고통에 관한 한 세계의 시사에 있어 가장 뛰어난 언어적 성취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과연 어떻게 고통을 마주하고 어떻게 언어로 재현하고 있는지 일단 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겨울 오후면 어떤 비스듬히 빗긴 햇살이 있어 성당 선율의 무게처럼 묵직이 마음에 내려앉는다. 그것은 천상의 타격이 펴 어떤 상처도 내지는 않지만 내면의 차이 만들어 거기에서 의미가 나타난다. 누구도 그것을 알려줄 순 없다. 그 누구도. 그것은 봉인된 절망, 하늘에서 보내온 장엄한 고통. 그것이 올 때 풍경은 귀 기울이고 그림자들은 숨죽인다. 그것이 갈 때면 죽음의 얼굴에 서린 머나먼 거리 같아라. 이 시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미묘하고 섬세한 차원에서까지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인은 특별한 사건이나 충격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간과하거나 덤덤히 지나치기 쉬운 겨울 오후에 비스듬히 비껴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은 여름 햇살처럼 높이 떠서 아래로 뜨겁게 내리쬐는 빛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오는 빛입니다. 물론 이 햇살은 가시적인 어떤 상처도 내진 않지만 성당 선율의 무게처럼 묵직이 마음에 내려앉으면서 시인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보내온 장엄한 고통처럼 다가옵니다. 시인은 이 장엄한 고통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내면에 그 이전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의미를 쉽게 타인과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서만 인지되고 또 그것은 쉽게 말로 전달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그런 이유로 시인은 자신이 느끼는 의미를 봉인된 절망이라 부릅니다. 이 내밀한 의미를 알게 된 시인은 이제 겨울 햇살이 나타남과 사라짐을 예사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빗긴 햇살이 나타날 때 시인은 풍경이 귀를 기울이고 그림자들이 숨죽이는 것을 느끼고 또 그 햇살이 사라질 때면 죽음의 얼굴에 서린 먼 거리 같은 큰 차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겨울 오후 빗긴 햇살은 과연 시인에게서 무엇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빛의 사라짐, 명멸, 죽음, 불가역적인 시간, 인간의 유한성과
끝이 임박한 느낌. 시인이 어떤 것을 경험했건 확실한 것은 그것을 견디는 것이 시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당선율, 천상의 타격, 하늘에서 보낸 장엄한 고통과 같은 표현들을 통해 자신의 이러한 경험에 종교적 이미지를 입혀 그 체험의 진정성과 무게를 강조합니다. 겨울 오후 빗겨드는 햇살을 통해 경험하는 빛의 드러남과 사라짐이란 현상이 쉽게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심원한 진실과 맞닿아 있기에 그것을 마주할 때의 느낌은 응당, 묵직이 마음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디킨슨이 그려내는 고통의 표정은 실로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합니다. 이 시에서처럼 시간, 죽음, 유한성과 같은 심오한 철학적 문제와 맞닿는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아픔과 정서적 충격들을 동반하는 실존적인 고통, 현실의 권력과 위계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사회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마주하고 깊이 있게 재현해냅니다. 그녀는 고통 앞에서 손쉬운 해결이나 도피 대신 생생히 깨어 그 전모를 지켜보며 이것을 감각과 느낌, 사유의 언어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디킨슨의 시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깊이 있는 성찰을 가져오며 또 얼마만큼 창조적으로 변형되어 시의 언어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예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생생하게 고통과 마주하며 이를 재현하고 있는 그녀의 또 다른 시를 소개합니다. 크나큰 고통이 지나가면 의례적 감정이 찾아온다. 신경은 의식을 치르듯 가라앉는다. 마치 무덤처럼. 뻣뻣이 굳은 심장은 묻는다. 견뎌낸 게 그인가요? 어제인가요? 아니면 수천 년 전 일인가요? 발은 기계적으로 돌고 돈다. 나무인 양 굳어진 발길이 땅, 하늘 혹은 그 어디로 향하건 돌덩어리 같은 석영의 만족에 다다른다. 이것은 납덩어리의 시간. 살아남는다면 기억하리라. 얼어붙는 사람이 눈을 떠올리듯이 처음에는 냉기, 다음에는 마비, 그 다음엔 노연함을. 이 시에는 고통과 연관된 시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례적 감정, 무덤처럼 가라앉는 신경, 뻣뻣이 굳은 심장, 기계적으로 도는 발, 돌덩어리, 납덩어리의 시간, 얼어붙는 사람, 냉기, 마비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에서 다루는 고통은 일회적이거나 손쉽게 극복 가능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이후 쉽게 회복해서 안도감이나 평화,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그런 류의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에서의 고통은 돌덩어리이자 납덩어리의 시간이며 심장이 굳어가고 의식이 혼몽해지며 도대체 언제 고통을 겪었고 고통을 겪은 자가 자신인지 그인지도 모를 정도로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동반하는 고통입니다. 고통의 충격으로 인해 이 시의 화자는 심장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다리마저 나무토막처럼 뻣뻣해져서 하늘인지 땅인지 알 수조차 없이 혼몽해지고 무감각해져서 기계적인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고통의 시어들로 가득한 이 시에서 만족과 노연함이란 두 단어는 다소 이질적이면서 돌출적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고통 속에서 느끼는 만족과 노연함은 무엇일까요? 모든 고통이 휩쓸고 지나간 후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견뎌내기 위한 절박한 역설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진정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부정적 생각과 감정의 연쇄적 사슬이 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정적 생각과 느낌, 신체적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동 회피 경로가 차단되면서 더 이상 부정적인 힘이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불편한 진실들을 받아들이고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듯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분명히 보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바로 디킨슨의 이 시는 고통이 올 때 우리 존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집요하리만큼 철저한 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 무감각, 무능력하게 느낄 때까지 고통에 노출되고 나를 작동시키는 모든 기제들이 정지되는 순간까지 고통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마주하는 놀라운 시선이 이 시에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킨슨이 말하는 만족과 노연함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것이 가져오는 해방의 효과와 연관됩니다. 고통이 몰고 오는 모든 부정성을 견인한 이후 호련히 찾아오는 석영처럼 투명한 만족과 노연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지켜보는 치열한 인식이 성취하는 놀라운 자각과 해방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정시는 압축된 언어로 창조된 고도화된 언어의 공간입니다. 또 그러하기에 시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 디킨슨은 서정 시인들 중에서도 유난히 짧고 압축된 형식을 선호했던 시인입니다. 그녀는 자세한 세부보다는 암시나 함축을 통해 최소한의 단위로 자신의 시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킨슨의 시를 해석할 때 다른 시인들보다 그녀의 시에서 드러나는 감동과 충격에 개입하고 해석할 여지가 더 크고 우리 자신의 고통의 체험과 기억, 고통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자연스럽게 시의 해석에 투영하게 됩니다. 물론 디킨슨의 고통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치열한 인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시가 불러일으키는 감동과 충격이 공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고통에 관한 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주제 자체에서부터 거부감이나 도피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어려움과 직면하는 능력이 개발되면 고통에 대한 언어적 재현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해석 능력이 향상됩니다. 삶에서나 예술에서나 고통을 수용하고 마주하는 능력이 그대로 해석의 능력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고 마주해 보라고 다시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깊이 있고 전폭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오늘 짤막한 원칙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경험을 마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RAIN이라는 원칙이 그것입니다. RAIN은 4가지의 영어 동사 첫 글자들을 모은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R, 이것은 알아차리기, 즉 recognize의 첫 글자입니다. A는 허용하고 인정하기, 즉 allow와 acknowledge의 첫 글자입니다. I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마주하며 지속적으로 살피기, 즉 investigate의 첫 글자입니다. N은 현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자신을 돌보기, 즉 non-identify, 그리고 nurture의 첫 글자입니다. RAIN을 자주 상기하면서 실천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힘든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허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힘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흘러가는 것이라고 알아차리고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부드럽게 돌봐줄 수 있게 됩니다. RAIN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무리 큰 두려움이나 분노나 슬픔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다가오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허용하고 인정하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으며 넉넉하게 반응하기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고통을 마주하고 고통으로부터 깨어나고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자신과 삶을 수용하고 마주하며 깊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깊은 이해와 자각 속에 성숙의 시간으로 열매 맺기 바라면서 깊고도 깊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